버추얼 휴먼스라는 회사에서 전 세계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가상인간 수를 세보니까 벌써 200명이 넘었다. 아하. 버추얼 휴먼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네. 디지털 휴먼 네.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가상인간에 관한 MBTI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XYG가 전부 세 가지니까 27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27가지. 그래서 그 축별로 윤리 문제들이 이렇게 대표적인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사이버상에서 강간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으로 보는 세상. 오늘도 인공지능계 세종대와 김명주 교수님 모시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에 그 KBS 1TV 다음이 온다 시즌 3에 네. 출연하셨는데 저는 뭐 헐리우드 배우가 설명하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 그 방송 분장이 그 효과가 대단하더라고요. 이거 분장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네. 내용도 좋았지만 극도의 칭찬이 있어요. 저는 네. 특히 그 비주얼이 너무 방송에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뭐 다니시면 많이 알아보죠 사람들이. 네, 제가 이제 미용실에 갔는데 알아보시더라고요. 당연히. 네, 방송 봤다고 그래서 그거 한 번 나왔는데 또 기억하신 분도 계셔서. 근데 그 시사 이슈를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드라마 시청률이 나왔더라고요. 시간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시간대 좋다고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파보스의 대표 스타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가상인간 부캐도 만드시고 네. 이렇게 뭐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네. 그런 이제 모습도 나왔는데 네. 가상인간에 대한 그런 그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AI가 여러 분야 활용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이제 가상인간이고 아직은 돈이 좀 드는데 뭐 그때 이제 그 TV에 나왔던 걸 구현했던 회사들이 이제 DOB 스튜디오라든지 뭐 딥브레인, 뭐 AI 이런 데는 좀 이제 보편적인 제작을 많이 해줘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활성화될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버추얼 휴먼스라는 회사에서 전 세계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가상인간 수를 세보니까 벌써 200명이 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요즘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하잖아요. 네.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내가 활동할 때 주로 아바타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이제 메타버스가 최근에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상호 호환되도록 이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제페토에서 쓰던 아바타를 뭐 다른 데 가서 쓸 수 있고 이런 게 되면 아무래도 내 개인의 자산처럼 가상인간을 만들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는 뭐 이제 가상 아나운서도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관심을 갖게 되는데 가상 아나운서가 생겨서 기존의 아나운서들하고 이렇게 좀 더 그 좋은 시너지를 낼까요? 아니면 아나운서들의 일자리가 없어질까요? 뭐 지금은 아무래도 약간 위협하는 쪽이 좀 크고요. 지금 아나운서는 그냥 스크립트를 읽는 형태인데 이제 앞으로 좀 약간 자율성이 있어서 대화하면서 진행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보조 역할도 사실 많이 할 것 같고 또 아나운서 분들이 하기 힘든 시간대 뭐 그런 때는 또 대체로 이렇게 투여도 될 수 있어서 그럼 이제 아나운서 한 명당 가상 아나운서 한 명씩을 또 이렇게 네. 대체해서 이렇게 뭐 하면 실제 아나운서보다 좀 약간 약점들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점을 보완해서 보완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실물 그대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가상 인간을 활용할 때 네. 이제 뭐 하여튼 뭐 장점, 가능성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바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내가 실제 생활에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 말고 이제 메타버스나 가상 현실 속에서 자기의 이제 또 다른 부캐, 보통 가상 부캐라고 그러죠. 이제 루이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부캐를 가지고 또 다른 자기의 직업 세계, 뭐 자아실현 뭐 그런 점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좋고요. 또 사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사람을 쓰기에 좀 불편한 그렇죠. 경우, 그러니까 위험하거나 지루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상인간을 쓰게 되면 언제든지 친절하고 언제든지 공정하고 또 언제든지 지치지 않고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또 그거는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요즘 뭐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고 또 실제로 뭐 기업이나 노동자나 모두 큰 상처로 남는 일이 많은데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위험한 공간에 이런 좀 인공지능이 투입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이제 가상인간에 대해서 이제
명칭이 좀 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버추얼 휴먼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네. 디지털 휴먼 네.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디지털 휴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전에는 가상인간 그래서 버추얼 휴먼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구분이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상 버추얼 휴먼의 반대는 리얼 휴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처럼 보이는 존재는 다 가상인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디지털 휴먼의 반대는 아날로그 휴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날로그 휴먼이라는 거는 진짜 이 생물학적인 존재, 우리 호모사피엔스, 네, 그걸 말할 때는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실제 이 호모사피엔스 인간하고 물리적인 결합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은 물리적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사이보그화 되는 게 가능하고 보통 가상인간은 이제 그걸 포함해서 더 크게 실제 물리적 결합이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아도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인간. 그래서 크게 보면 가상인간이 훨씬 더 큰 범위고 이제 디지털 휴먼은 약간 만져질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실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실생활에서 그렇지만 사람은 아닌 그런 것들을 보통 디지털 휴먼 그렇게 많이 부르죠. 뭐 이제 오디오로 치면은 이제 뭐 오디오도 이제 아날로그가 있고 네. 뭐 디지털이 있는데 네. 이제 가상인간은 그런 오디오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걸 다 포괄하는. 네, 그렇죠. 이제 크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생긴 존재, 그건 다 가상인간이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디지털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얘가 만들어졌는데 기계나 전자적으로도 만들어졌고 만질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신체의 일부분을 얘 거를 이렇게 대체해도 내 거가 될 수 있고 이게 사이보그잖아요.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를 많이 강조하다 보면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는 말을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장 통칭은 그냥 버추얼 휴먼. 버추얼 휴먼. 진짜가 아닌 사람.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사람. 네. 인간 같지 않은 놈 그런 게 아니고. 네. 분명히 사람은 아닌데 느낄 때 사람처럼 느껴지면 이제 다 버추얼 휴먼이고요. 네. 예. 그 중에서 이렇게 만져질 수 있고 뭔가 존재할 수 있고 눈에 우리 실생활 속에서 그러면 이제 디지털 휴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지금은 이제 버추얼 휴먼이라고 쓰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그 버추얼 휴먼스 기업이 그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한 그런 가상인간만 200개가 그러니까 넘는. 돈을 받고 상용화된 가상인간만 그렇죠. 흔히 말하는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가상 가수, 모델 이런 경우죠. 200개가 넘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 한 20여 개는 한국산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그렇군요. 뭐 게임에서 이제 등장한 아바타도 이제 가상인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가상인간들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게 이제 좀 너무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가상인간이 분류가 대단히 많아요.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뭐 AI 아나운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가상 부캐 이야기였죠. 가상 부캐는 사실은 얼굴, 눈, 코, 입만 바꿔치기 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바타도 있죠.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아바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상인간들을 이제 제가 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 200개 존재하는데 상업용이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가상인간들을 어떻게 구분할까? 뭐 예를 들면 사람들 구분할 때 혈액형이 A형, B형 이렇게 구분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인종적 특징을 하거나 요즘은 이제 MBTI로 구분하거나 하는 것처럼 MBTI 얘기하니까 좀 쉽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뭐 가상인간에 관한 MBTI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가상인간은 뭐 MBTI는 보통 4가지 기준을 하잖아요.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얘는 어떤 걸 갖춘 가상인간이다. 뭐 이렇게 구분하면 아마 지금 나와 있는 것도 구분하기 훨씬 좋아지고 또 앞으로 나올 것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이제 그 애니어그램이나 MBTI를 보면은 유형별로 좀 나눌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 계속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요소를 고루 띄지만 대체로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뭐 인간의 숫자만큼 고유한 것처럼 가상인간도 아마 가상인간의 숫자만큼 이제 고유할 텐데 일반적으로 이해하려면은 좀 구분 종류가 있는 거죠. 뭐 가상인간이 1000개 있어도 그 가운데 구분하다 보면 대략 스타일이 몇 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 분류할 수 있는 기법 이런 거를 조금 알아두면 가상인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러면 뭐 이런 형태를 분석하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
칼텍의 교수님 한 분인데 이제 프리츠 츠비키라는 네. 분이 영어로 이제 모폴로지컬 차트라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 말로는 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네. 그래서 어떤 존재를 여러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걔는 각각의 기준마다 이제 특징들이 있으니까 걔를 모으면은 그 존재가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뭐 기준이 워낙 많은데 이제 이분은 세 가지를 보통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X축, Y축, Z축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기준 세 가지 정도면 그 존재를 특정 지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유사한 것도 그 빈 공간의 위치를 잡아서 앞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창의적 사고에서 창의적 발상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왔었던 발명품들을 이렇게 위치 매김한 다음에 앞으로 나올 발명품들은 어느 위치에 있을지를 예상할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제 가상인간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한 200여 개 내지는 뭐 메타버스의 아바타를 이 프레임워크에다 넣었을 때 얘는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하고 앞으로 가상인간이 그러면 어느 쪽으로 나올지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기법입니다. 이제 XYZ 네, 이제 네, 기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이게 이제 뭐 형태 분석 프레임워크 네, 맞습니다. 뭐 이걸 얘기한 프리츠 츠비키 박사 이름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네. 창의적 사고 이제 보통 창의성 교양 과목에서 이제 뒤에 그리는 쪽에 가면은 이 프리츠 츠비키 박사님의 요 모폴로지컬 차트를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상인간을 이렇게 접근해서 푸는 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제가 이제 창의적 사고 교양 과목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방법을 가지고 가상인간을 분류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한번 글을 썼었고 네. 또 최근에 또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이 얘기는 저도 잘 이쪽에 뭐 모르기도 하지만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형태 분석. 이 창의적 발상법은 제목을 들으면 막 그럴싸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데 듣고 나면 에이 나도 하겠네 뭐 이런 너무나 쉬운 그래서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아니 뭐 네.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까지는 어려운데 해놓고 나서 보면은 별거 아닌. 네. 그런 게 이제 창의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가상인간에 대한 뭐 통찰력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제 X, Y 측을 그렇죠. 사용한다. 가상인간에 관한 분류법 뭐 그렇게 보시면 역시 여기도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봐요. 가상인간을 세 가지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상인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얘는 어떻게 해서 동작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기준을 세우는 거죠. 네. 전에 제가 이렇게 뭐 뜻하지 않게 회사에서 이제 하도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교육 중에 이제 애니어그램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저를 딱 보더니 3번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유형은 뭐냐 그랬더니 빌 클린턴이래요. 그러더니 한 2주 지나더니 잘못 봤대요. 그래서 8번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번 유형은 뭐냐 그랬더니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8번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칭찬인 거죠, 계속. 하여튼 뭐 근데 유형이니까요. 네, 유형이니까.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한 달 넘어서 이제 교육이 끝날 쯤에는 잘못 봤대요. 9번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번 뭡니까? 간디. 그래서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보면 이제 이런 요소도 있고 저런 요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제 좀 다른 부분이 표현되면 아까처럼 다이어그램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X, Y, Z 축 이게 이제 그 애니어그램이나 이제 MBTI 이런 걸로 이제 그 보면 될 것 같고 KBS 아나운서들은 이제 뭐 팔체질로 이제 뭐 이렇게 동료들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도 이제 팔체질로 뭐 기용도 하고 좀 우리나라 한의학자가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뭐 한 8가지 체질이 있는데 뭐 MBTI랑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모든 인간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뭐 이제 특히 이제 어떤 사람의 좀 본능적인 영역 그런 걸 이해하는 데는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팔체질 같은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훈련된 사람들은 계속 이제 훈련하고 성장하니까 다양한 요소를 갖는데 약간 본능의 형태는 좀 기본적으로 머무르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가상인간도 이제 X축, Y축, Z축을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앞으로 나올 가상인간이나 이미 나온 가상인간을 정체성 파악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축은 어떤 건가요? X축은 이제 이게 가상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존재 방식, 존재하는 형태인데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모니터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컴퓨터의 모니터, 그 다음에 텔레비전, 뭐 심지어 스마트폰의 모니터, 내지는 이제 요새 머리에다가 그 HMD라고 그래서 이렇게 뭘 쓰죠 디바이스를. 근데 걔도 눈 근처에서는 모니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 속에 존재하는 그 존재 방식이 첫 번째는 가장 흔한 게 모니터 속에 존재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현실 속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현실 속에 존재하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죠. 사람처럼 만질 수 있고 움직이는 건데, 근데 현실에 존재하는데 만지기 힘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3D 홀로그램입니다. 현실 속에 존재하지만 만지려고 그러면 만져지지 그렇죠.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가상인간의 존재 형태는 이 세 가지입니다. 대부분은 다 이 디스플레이인 모니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홀로그램이나 아니면 만져지는 로봇 형태로 존재하죠. 이게 이제 X축 보시면. X축은 이제 가상인간이 존재하는 형태, 존재하는 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Y축은 이제 그 가상인간의 생김새거든요. 생김새가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대로 이제 이게 만드는 방법인데, 특정한 사람의 사진이나 이런 동영상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카피한 거냐, 그 다음에 아니면 사람처럼 만들거나 심지어 동물이나 사물처럼 허상으로 만든 거냐, 이게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뭐냐면 일부만 갖고 만든 게 있어요. 특히 얼굴. 나머지는 허상이고 얼굴은 진짜.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면, 크게 보면 어떤 사람을 그대로 학습해서 만든 케이스, 또 그 사람의 얼굴만 일부만 학습해서 만든 케이스, 그 다음에 아예 전체 다 그냥 가짜. 네, 근데 그 가짜도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동물로도 보이고 사물로도 보이고 막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생김새로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Y축은 이제 생김새. 그래서 보면 아까 200개의 버추얼 휴먼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그 포르투갈에서 만든 노바디라는 가상인간은 소세지입니다. 소세지인데 이제 팔다리가 달려서 그렇게 하고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보험사인데 게이코라는 보험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개코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도마뱀 모양입니다. 도마뱀 모양으로 똑같이 사람처럼 팔다리 달렸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실제 존재하는 사람을 학습해서 만들었느냐, 아니면 꾸며내는 존재냐, 이제 그렇게 보면 되십니다. 자기 얼굴이나 이제 외관을 거울을 보면서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자기에 대한 평가는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가상인간을 보면서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Z축은 이제 이 가상인간이 행동할 때 누가 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가상인간을 만들어서 얘를 미리 만들어서 녹화를 떠놓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는 보통 배치라고 하는데, 이미 가상인간의 활동 같은 걸 만들어서 녹화해서 특정한 때 플레이 시켜주는 이제 그런 경우고, 이게 이제 피동적 행동이라고 하고요. 방금 말했던 거는. 두 번째는 연동인데, 실시간으로 뒤에서 사람이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거라든지, 가장 흔한 경우가 이제 게임의 아바타. 아바타는 현재 자기의 가상인간을 뒤에서 계속 조종하잖아요. 게임 같은 데는 총도 쏘고 도망도 가고 막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이게 이제 실시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컨트롤을 안 받는 경우예요. 자율적인 거. AI 스피커가 그렇죠. AI 스피커도 그렇고, 뭐 일반적인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대부분 다 자율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무기도 보면, 무기도 뒤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뭐 드론 같은 거 조종할 수도 있지만, 이건 실시간 연동이고, 무기도 이쪽에 가상인간으로 보면 그런 군인의 조종을 안 받고 얘가 알아서 적들을 구분해서 가서 터뜨리고 하면 이게 자율형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인간도 이제 실시간 연동하는 게 있고, 자율형이 있고, 또 하나는 미리 만들어서 그때그때 플레이 시켜주는 이제 피동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논리학 첫 시간에 가장 외연이 큰 단어가 뭐냐? 존재. 그러니까 이제 그 가상인간도 X축 존재. 그리고 이제 Y는 생김새. 그리고 이제 Z축은 행동 방식. 이렇게 세 개가 결합이 되면 저 가상인간은 어떤 거지라고 금방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을 이해하는 뭐 이제 가장 큰 틀이기도 하고요.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X, Y 축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상인간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이제 갖는다면, 이제 MBTI처럼 이렇게 뭐 이제 그런 여러 종류가 나오겠네요. 지금 제가 이제 대략 세 가지만 크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고 333이니까 27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27가지. 그렇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XYG가 전부 세 가지니까 27가지인데, 이제 그걸 좀 더 구분하면 더 나오겠죠. 근데 이제 크게 기억하기 편하게
가상인간 한 27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거는 27가지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조합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내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모든 인간을 이제 다 하나하나 이해하고 또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모든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곳에서도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뭐 그렇죠. 내향형 인간, 외향형 인간 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제 가상 인간도 모든 가상 인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유형을 나누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네요. 네, 네. 이제 그 나누는 거는 분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제가 AI 윤리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네. 이제 그 XYG가 뭐냐에 따라서 윤리 문제가 달라져요. 아하. 그래서 이제 어떤 가상인간에 대해서 윤리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가상인간이 XYG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아 얘는 이런 문제가 있겠다라는 게 이제 예측이 돼서 그래서 그 축별로 윤리 문제들이 이렇게 대표적인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파악을 하면 이제 어떤 가상인간이든지 문제가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X축. 그렇죠. X축이 문제점은 아까 보면 이제 존재하는 방식이잖아요. 예.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는 이 모니터 디스플레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할 때 뭐 컴퓨터 모니터를 항상 갖고 다니는 거 아니죠. 그렇죠. 갖고 다니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가상 인간이 너무 좋다고 그래도 컴퓨터를 꺼요. 언젠가는 끄고. 그러니까 이전에 그 디스플레이에 존재하는 방식은 중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게 생활 속에 내 생활 속에 휴머노이드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탁 켜면 홀로그램으로 존재하고 심지어 요즘은 스마트폰은 계속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는 또 PC 모니터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재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현실 속의 휴머노이드라든지 3D 홀로그램으로 존재하게 되면 이건 반드시 남용이나 중독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늘상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늘상 볼 수 있으니까 중독 현상이 벌어지면서 얘를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인화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도 늘 옆에 반려견처럼 끼우고 살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개도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현상이 가상 그 인간 중에서 X축이 그런 쪽으로 옮겨갈수록 이제 중독과 의인화 현상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카카오톡이 불통이 되니까 네. 뭐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친숙하게 썼는지. 그냥 대화방인데도 그런데 만약에 한 인간으로서 내 옆에 존재한다고 그러면 늘 옆에 붙어서 이렇게 하면 중독될 수밖에 없죠. 저도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직접 사람들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도 뭐 결핍이 별로 없다 생각했는데 집에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이렇게 수시로 보더라고요. 인스타그램 보니까 그게 좀 결핍 현상이라고 그러던데 일종의 결핍 중독으로 이어지고 그러는데 가상인간 X축은 그런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점점 사람한테 가까이 오잖아요. 어차피 가상인간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도록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상인간의 존재 방식은 의인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은 좋으면 좋을수록 중독과 남용은 불가피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간관계 대체 현상이 벌어지죠.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나 인공지능 그 가상인간이랑 결혼할래 뭐 이런 현상들도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관계의 새로운 어떤 와전 이런 것도 이제 이런 X축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볼 수 있는 거죠. 마약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독 되지만 뭐 우리가 이제 법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가상인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으로 규제하기도 애매해서 중독 남용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Y축 입장에서 Y축은 생김새죠. 생김새가 뭐 아까처럼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뭐 관련해서 소세지처럼 생겼거나 아까처럼 뭐 도마뱀처럼 생겼으면 문제가 별로 사실 안 돼. 왜냐면 딱 보는 순간 얘는 가짜네 나잖아요. 근데 이제 요 Y축의 제일 큰 문제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데 이게 너무 요즘은 그래픽 기술이 잘 돼 있어서 AI가 잘 돼 있어서 진짜하고 구분이 안 되고요. 몰입감이 그래서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 진짜와 가짜를 혼동하는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요 이제 Y축 생김새, 특히 사람에 가까울수록 그런 문제가 생기고 흔히 말해 이제 우리가 딥페이크에 의한 포르노
보면 사실 그 포르노도 크게 보면 가상인간이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찍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가상인간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 AI로 다 바꿔치기 하고 바꿔치기 한 당사자가 우리나라 뭐 K-팝, 뭐 K-스타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되니까 얼굴도 똑같은데 나머지까지 봐서 저 사람 진짜 찍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오해하게 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학습해가지고 가상인간이 자꾸 나오게 되면 이게 그 사람이 아니야? 이제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AI 가지고 어떤 사람을 학습해서 내보낼 경우 얘는 반드시 AI로 만든 겁니다라고 표현을 하게끔 하거든요, 법적으로. 그게 이제 보통 디스클레이머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고 자 이제부터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 찍은 건지 사람인지 AI인지 알아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벌어집니다. 네, 이게 이제 Y축의 생김새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죠. 네. 그 김한민 감독이 그 명량 찍을 때 바다에서 찍다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는 바다에 아양 갔대요. 네. 그래서 그냥 저기 그 평창 동계올림픽 이루어졌던 그 실내 링크에서 했는데. 근데 그 관객들은 더 몰입했어요, 이번에. 네. 그것만 보더라도. 가짜가 더 진짜 같죠. 네. 영화에 흔히 말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휴머노이드였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공간에 존재하면서 진짜 사람하고 똑같게 이제 행동하면서 특히 자율적이면 이제 구분이 불가능하죠. 우리 TV에서만 이제 TV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런 법제화가 되겠지만 영화에서도 이제 가상인간인 경우에는 밝혀야 되겠네요. 네, 밝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영화 제작하신 분은 밝히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좀 우리 또 밝히지 않았을 때 생길 여러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Z축의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Z축은 이제 아까 세 가지 이야기할 때 하나는 피동적인 거, 뭐 녹화해서 하는 건 사실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가 조금씩 다른 게 실시간 연동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사람이 있어서 연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 가상인간과 저쪽 가상인간이 혹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게임에서 만날 경우에 내가 저 가상인간을 막 괴롭히면 뒤에 있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실시간 연동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직접적으로 현재 영향을 받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 가상인간을 대할 때 AI 대하듯 하면 안 되고요. 사람 대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AI지만 가상인간이지만 그게 이제 최근에 문제됐던 부분이 그러니까 피동 자율은 이제 뭐 어찌 됐건 그건 AI죠. AI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연동된 경우는 이제 사람과 대화하는 거나 그렇죠. 지금 뒤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아마 그 우리나라 이 6월달에 디지털 성범죄 이제 이것 때문에 법을 하나 바꿨는데 아바타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을 발의해놨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아바타 되게 이제 나쁜 어른들이 와서 초등학생들 아바타를 가지고 이렇게 성희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발의했는데 이제 그 윤리에 근본되는 부분들이 그 메타버스, 뭐 제페토 같은 아바타 안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그 시간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인간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런 경우는 대하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잘 대하지 않으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아바타 때문에 자기가 상처도 받고 화도 나고 이렇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실제로 그 올해 1월 메타버스의 그 가상현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에서 맞습니다. 21살 연구원의 아바타가 그 성폭행을 그 성폭행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가상현실 속에서. 근데 사실 이 성폭행 최초의 사이버상에서 강간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람다무라는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벌어진 건데요. 이제 이겁니다. 아바타들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나쁜 사람 아바타가 저쪽에 있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아바타를 통과하는 거예요. 계속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낄 때 되게 기분 나쁜 거죠. 내 아바타를 통과를 자주 하니까 그거를 이제 사이버상에서는 최초의 강간 사건이다. 뭐 그렇게까지 왜냐면 그거를 당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하면 본인이 그걸 빠져나가거나 컴퓨터를 끄거나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와 똑같이 피해를 볼 수 없다. 또 이런 주장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요즘은 흔히 말해서 이렇게 성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성희롱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제 그 호라이즌 월드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했냐면 기술적으로 보통 5피트라고 그래서
면역이 결핍한 환자들은 아무리 간호사라고 해도 5피트 안에 못 들어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룰이 있는데, 그러니까 5피트라는 게 한 1.5m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라이즌에서도 그 4피트 룰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4피트, 실제 느낄 때 4피트 안에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올 수 있는 세팅을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켜면 다른 사람이 1.2m 안에 못 들어오게끔 기술적 조치를 한 거죠. 그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연동하다 보니까 생기는 윤리 문제,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어찌 보면 이렇게 애완견하고 다닐 때 네. 그 애완견이 주인하고는 다른 존재지만 네. 그 애완견을 함부로 대하면 그 주인을 모독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가상인간은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아바타 같은 경우 그 사람은 분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함부로 대하는 건 더 직접적인 그런 그렇죠. 뭐 이렇게 그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전에 한번 저희가 여기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서울시 챗봇의 어떤 대학원생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서 성희롱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성희롱에서 서울시에서 그 친구를 성희롱죄로 사실 형사 고발을 했고 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는데 네. 1심 재판관은 챗봇한테 한 거니까 성희롱이 아니다 그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뒤에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성희롱이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항소된 상태거든요. 네. 이제 그게 바로 요 부분. 겉으로는 가상인간이지만 그 뒤에 사람이 실시간으로 내지는 네.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직접 연관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또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게 이제 특히 이제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가상인간이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네, 또 네. 뭐 공약을 내거나 네, 네. 이슈를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사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그렇죠. 때문에 Z축의 네, 제초축에 지금 말씀하신 거가 이제 실시간 연동 그 또 다른 케이스가 이제 자율이죠. 예, 예. 자율. 그러니까 사람이 뒤에 없는데 얘가 스스로 하는 거여서 아마 이전에 그 AI 윤석열, AI 이재봇 이야기할 때 그 당시는 사실은 피동적인 거였어요. 그렇죠. 피동적인 거였는데 이제 아마 다음 대선 때는 자율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뭐 부산, 대구 이런 데다가 후보자의 AI 챗봇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유권자들이 대화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자율형의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책임 소재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생긴 거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따서 했는데 행동은 자율적으로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선거 기간에 그 후보자의 자율적으로 말하는 가상인간이 어떤 공약을 해버리면 그러면 진짜 후보가 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책임을 안 지자니? 네, 얘가 스스로 한 거잖아요. 근데 또 그걸 만드는 과정에 딥러닝도 시키고 네. 또 그런 존재를 있잖아요. X축과 Y축과 네. Z축을 제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상대편 후보를 걔가 비방을 하면 일종의 이제 명예훼손이 되면 AI 챗봇이 명예훼손을 처벌받을 수 없으니까 그 뒷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제는 책임 소재의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상인간을 구성하는 그 세 개의 기준별로 문제들이 또 고유한 문제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섞여 있으면 막 그 복잡하게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가상인간을 좀 접근할 때 오히려 이제 MBTI처럼 기준을 가지고 구분해 놓고 얘는 어떤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뭐겠다라는 게 대략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는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가상인간도 함께 판단해야 되는 네. 뭐 유권자도 그렇고 정치인들은 또 가상인간 상대와도 싸워야 되는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인간들을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인간들을 보통 기준에 따라서 MBTI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상인간도 인간이라면 걔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일단 만들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번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뭐 MBTI나 이제 요즘 MBTI가 이제 애니어그램보다 훨씬 더 유행이고 그걸로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만나면 이제 묻는 게 예의입니다. 거의 그래서 좀 너무 근데 지나친 것 같아요. 16가지로 사람을 다 구분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잘 믿지는 않지만 전 뭐 MBTI로만 사람을 보는 건 뭐 그리스 신화에 뭐 침대가 있는데 침대가 보다 길면 잘라 죽이고 짧으면 이제 늘려 죽이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제 본능적인 영역을 이해하는데 이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X, Y, Z 축도 이제 기본 틀이지만 그 특수성은 또 열린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바라봐야 이제 아마
가상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지 네. 않을까. 아마 기술이 발달하면 제가 이제 X, Y치를 각각 3개씩 구분했는데 아마 또 다른 게 들어올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가상인간이 또 다른 형태로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앞으로. 네. 네. 이렇게 좀 X, Y, Z축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가상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또 이제 책으로 쓰시면 좀 이렇게 네. 논문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논문을 쓰시고 나중에 좀 대중적인 책으로 네, 또 네. 내시면은 좋은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보는 세상 매보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